가게 팔았어. 빚은 다 네 거야. 저는 매매 계약서와 대출 독촉장을 남편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내 명의로 차린 가게니까 파는 것도 내 마음이지. 5년을 갈아 넣은 결혼 생활, 도둑맞은 도장, 5억의 빚, 그리고 그 빚으로 어린 상간녀에게 차려준 대형 카페. 날 가지고 논 대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한 여자의 치밀하고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거실 한복판, 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와 대출 상환 독촉장이 종이 소리를 내며 흩어졌습니다. 박민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박민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눈깔 있으면 똑똑히 읽어봐. 당신 까막눈 아니잖아. 그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보라고. 저는 팔짱을 끼고 박민환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게. 아니, 유라테라스를 팔아넘겼다고. 미쳤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피 같은 가게를 팔아. 누구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가게를 홀랑 팔아넘기냐고. 박민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도장 훔쳐다 내 이름으로 차린 내 가게야. 내 명의로 된 내 가게. 내가 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억울해? 억울하면 남의 마누라 명의로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독한 여편네야. 강지원, 너 단단히 미쳤구나. 돌았어. 남편 앞길을 이렇게 콱 막아버려. 박민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입 닥쳐. 가게 판 돈은 내가 싹 다 챙겼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어린 년이랑 빚더미나 껴안고 살아. 내 이름으로 몰래 빼간 그 5억 원.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당신이 다 갚아. 알았어. 박민환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뱉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박민환을 응시했습니다. 5년을 갈아 넣은 결혼 생활이 이 식탁 위 종이 몇 장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잠시 멈춰선 듯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원, 올해 35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숫자만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10원짜리 하나도 그냥 안 넘긴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 한 장도 날짜 순으로 정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되던 해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날렸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 앉아 새벽부터 밤까지 채소를 다듬으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김치 한 가지인 날이면 저는 친구들 눈을 피해 운동장 구석에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엄마나 두고 봐. 나는 커서 절대 돈 때문에 굽실거리지 않을 거야. 돈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 내 인생엔 절대 없을 거라고. 15살의 저는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제 머리를 쓸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우리 지원이는 야무지니까 나중에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그렇고 말고. 그 말이 저를 키웠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고 낮에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잔심부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에 10원 단위까지 적으며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하나에 위안받으며 살았습니다. 박민환을 만난 건 3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좋은 사람 있다며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키 큰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강지원 씨 맞으시죠? 제가 박민환입니다. 차가 좀 막혀서 뛰어왔는데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박민환은 의자를 빼주며 제 가방을 자연스레 받아 옆자리에 놓았습니다. 대기업 영업직이라는 명함을 건네는 손이 깔끔했습니다. 그날 박민환은 제가 회계일을 한다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맨날 손해만 보거든요. 지원 씨처럼 꼼꼼하고 야무진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진짜 든든하네요. 호호, 맨날 손해 보신다면서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키시네요. 아유, 그야 당연히 우리 예쁜 지원 씨한테 첫눈에 쏙 잘 보이려고 죽어라 달려왔죠. 하하. 박민환이 웃으며 물잔을 제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사소한 다정함이 제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살가움이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의 멀쑥한 외모와 번듯한 직장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훌륭한 신랑 만나서 이제 지긋지긋한 돈 고생 끝났다.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결혼식 날까지는요.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댔습니다. 박민환은 옷을 사도 백화점 명품 매장만 들렀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늘 자기가 카드를 긁었습니다. 월급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고 부족한 부분은 어김없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대체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이번 달 카드값이 또 700만 원이나 나와? 우리 형편에 이건 너무 심하잖아. 씀씀이 좀 줄여, 제발. 아따, 거참 사람 숨막히게 깐깐하게 구네.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영업하는 사람인데 그럼 꾀지지하게 하고 다녀.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폼도 좀 잡고 지갑도 팍팍 열어야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라고. 박민환은 늘 그런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가계부를 다시 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활짝 웃던 그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박민환이 출장 갔다며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자개 상자를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다. 내 인감도장이 왜 안 보이지? 어머, 신분증 사본도 누가 뜯어갔네. 빨간 인주통은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늘 놓여 있어야 할 인감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모아둔 봉투도 반쯤 헐려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을 손바닥으로 더듬으며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헤집었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 제자리에 있던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계일을 10년 넘게 한 사람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미친 거 아니야. 5억을 대출받았다고. 제 명의로 사업자 대출 5억 원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실행일은 2달 전, 대출 기관은 시중은행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가를 내고
대출이 흘러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회계사 친구를 통해 떼어보며 자금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종착지는 서울 외곽의 한 주소였습니다. 지도에 찍힌 곳을 보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통유리로 된 2층짜리 베이커리 카페가 햇빛을 받아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화려한 분홍색 글씨로 한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유라테라스, 저게 다 내 이름으로 빚내서 차린 가게란 말이지. 저는 차창 너머로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는 박민환이 지난달에 새로 뽑은 외제차가 떡하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출장이라던 박민환의 차가 제 명의로 차려진 카페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키가 큰 여자였습니다. 앞치마에 단정하게 박힌 명찰에는 두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장 오유라, 어린 년이 내 돈으로 사장 노릇을 하고 자빠졌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오유라가 박민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민환은 익숙한 손길로 오유라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두 사람이 카운터 뒤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15살의 어머니 앞에서 한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줬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다음 장의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장은 도둑 맞았지만 명의는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가게도 빚도 전부 제 이름 석자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흘끗 본 뒤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민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일찍 왔네. 출장 잘 다녀왔어?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추지 않고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지방 거래처가 까다로워서 죽는 줄 알았다. 박민환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고생했어. 얼른 씻고 와. 찌개 다 됐어.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박민환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입에서 거짓말이 흘러나올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푸고 수저를 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박민환이 찌개를 한 숟갈 떠넣더니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역시 지원이 손맛이 최고야. 맛있어? 다행이다. 근데 너 요즘 좀 야윈 것 같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 박민환이 걱정스러운 척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빙긋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무리하지 마.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박민환이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손으로 오유라의 허리를 감던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민환은 술 한 잔 곁들이고는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박민환의 옆에 슬쩍 앉아 코 고는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박민환의 휴대전화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지문 인식을 잠든 박민환의 엄지에 가만히 댔습니다. 화면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메신저 창을 열자
맨 위에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대화방이 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 이름은 유라였습니다. 저는 박민환의 숨소리를 들으며 메시지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해 제 휴대전화로 옮겼습니다.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옮겨둔 사진들을 열었습니다. 오빠, 카페 1주년 때 진짜 크게 한번 하자. 그래. 우리 유라 사장님 데뷔 1주년인데. 근데 오빠, 그 아줌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걱정 마. 우리 마누라는 회계장부나 들여다보는 게 인생이야. 저는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라는 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를 부수고 싶었지만 저는 화면을 잠그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오유라의 계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카페에서의 첫 봄. 사장 1년 차의 여유. 내돈내산. 해시태그 아래 명품백 사진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오유라가 카페 통유리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 박민환의 손목시계가 슬쩍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3주년에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저는 인스타 화면을 끄고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일정표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카페 1주년 파티 날. 디데이 후보. 옥상 난간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고 사무실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퇴근 후 저는 곧장 시내의 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유라테라스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카페 건물의 등기부 사본을 한 부씩 떼었습니다. 회계사 친구에게 부탁해 대출 실행 내역서도 손에 넣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저는 그 종이들을 책상 위에 차곡차곡 펼쳤습니다. 회계일 10년 차의 눈으로 한 장 한 장 짚어 내려갔습니다. 사업자 명의 강지원, 임대차 계약자 강지원, 대출 채무자 강지원. 세 줄을 입 밖으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종이 위 어디에도 박민환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유라의 이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카페의 주인은 그 자리에 앉아 종이를 읽고 있는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종이 한 귀퉁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출 원금, 한 달 이자, 보증금, 권리금, 시세, 인테리어, 감가상각. 숫자들이 줄을 맞춰 늘어섰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권리금까지 얹어서 통째로 넘기면 저는 종이 맨 아래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안에 한 숫자를 적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그냥 회계 처리였습니다. 잘못된 장부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박민환의 메신저 캡처, 오유라의 인스타 사진, 카페 앞에 세워진 박민환 차량 사진, 두 사람이 카페 안에서 손을 잡는 사진까지 폴더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안에 박민환과 오유라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민환의 셔츠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질 판 위에서 셔츠 깃이 빳빳하게 펴졌습니다. 박민환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원아, 나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 거래처 미팅 잡혔어? 응, 알겠어. 셔츠 어떤 거 입고 갈 거야? 파란 거. 그게 단정해 보이잖아. 걸어둘게. 저는 다림질을 마친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박민환의 옷장에 넣었습니다. 박민환은 흡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야구 중계를 봤습니다. 역시 우리 지원이 같은 와이프가 없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그래, 진짜야. 김 과장 마누라는 매일같이 카드 긁고 난리도 아니라더라. 저는 박민환의 옆자리에 앉아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환아, 왜? 우리 결혼 기념일에 어디 좋은 데 갈까?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데. 박민환의 손에 쥔 캔맥주가 잠깐 멈췄습니다. 박민환은 어색하게 웃으며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좋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교회에 새로 생긴 데 많다더라. 베이커리 카페 같은데. 그래. 좋네. 박민환의 목을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캔맥주를 들이켜는 박민환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피곤하지? 들어가서 일찍 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민환이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명의로 차렸으니까 파는 것도 내 마음이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유라테라스 건너편 카페 2층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원경 대신 휴대전화 줌으로 카페 입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안쪽 풍경이 잠깐씩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카운터 뒤로 들어가 오유라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키는 작고 어깨가 떡 벌어진 어딘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매니저 명찰을 단 그 남자가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빵 트레이를 들고 종종 걸음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명찰 위 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동석? 성이 같은 걸 보고 저는 곧장 짚히는 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인근 부동산에 들러 자연스럽게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큰 카페 분위기가 좋네요. 직원들도 많고. 아유, 말도 마요. 사장은 어린 아가씨인데 요새 그 오빠라는 사람이 매니저랍시고 와서 분위기 다 망쳐놨어요. 오빠요? 네. 사장 친오빠래요. 어디서 험한 일 하다가 들어왔는지 직원들도 다 무서워한대요. 부동산 사장은 신이 나서 입을 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새 칸이 하나 더 그려졌습니다. 오유라 옆에 오동석이라는 변수가 추가됐습니다. 그 주 평일 새벽 저는 카페가 영업을 끝낸 시간을 노렸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뒷문을 열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시간을 며칠간 지켜본 뒤였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단단히 한 채 저는 청소 아주머니가 봉투를 내려놓고 다시 들어간 사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방 쪽 작은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두 남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그렇게 막 빼면 형부가 눈치챈다고. 오유라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멍청아, 형부가 무슨 회계를 보냐? 너네 형부는 숫자 보면 머리 아파서 자는 사람이야. 오동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자재값 부풀린 거 한 달에 1,000만 원씩 빠지고 있어. 이게 들통나면. 안 들통나. 거래처 사장하고 내가 다 짜놨어. 영수증은 정상으로 끊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창문 가까이 댔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근데 오빠, 형부가 요새 또 어디서 돈 끌어왔대?
카페 적자 메꿔야 한다고. 어디서? 몰라. 이번엔 은행 아니라는 것 같던데. 좋지, 좋지. 형부가 알아서 들이부어 주는데 우리야 땡큐지. 오동석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민환이 사체에 손을 댄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오유라 남매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 빼먹고 있었습니다. 박민환은 호구였습니다. 완벽하게 호구였습니다. 녹음을 끝내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 오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아줌마, 잠깐 서봐요. 오동석이 성큼성큼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동석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여기 무슨 일로 왔어요? 네, 그냥 산책이요. 저는 마스크 안에서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았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요? 이 골목에? 길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등 뒤로 오동석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차해 둔 차로 곧장 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룸미러를 보니 오동석이 길 건너편에서 제 차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거실불을 끄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환은 또 외박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서 오동석이 찍은 제 차 번호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만 있던 사람이 한밤중에 카페 뒷골목을 어슬렁거리고 다닌다는 사실이 새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휴대전화를 엎어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백미러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두 블록째 같은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승합차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제 쪽을 흘긋봤습니다. 오동석이 보낸 사람인지 다른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참을 운전대에 이마를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강지원.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한테 들키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잖아. 심장이 벌떡거렸습니다. 잠깐 등을 의자에 기대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 혼자 앉아 김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강지원 씨, 카페 일은 거기까지 하시지. 다친다. 저는 김밥을 내려놓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입가를 닦는데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분식집 유리창 너머로 길 건너편에 어제 본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낀 남자가 핸들에 팔을 걸치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나서기 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혼자서는 이 판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 연락처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후쳤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분식집 문을 밀고 나서는데 어깨에 누가 부딪혔습니다.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강지원 맞지? 남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떨었습니다.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맞네. 너 진짜 오랜만이다.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저를 보고 항상 우유한 팩과 빵을 슬쩍 놓아주던 선배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경 선배. 오, 내 이름도 기억하네. 점심 먹었어? 안색이 왜 이래? 김태경이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무심코 길 건너편 검은 승합차 쪽을 흘긋봤습니다. 김태경의 눈이 빠르게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누구 따라붙은 거야? 선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말이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김태경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차 저기 있어. 일단 타. 김태경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길 안쪽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승합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김태경은 좁은 일방통행 골목을 두어 번 꺾어 빠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서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려서 한 손으로 다른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김태경의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김태경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단정한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경은 직원에게 짧게 손짓하고 저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시간 많아. 김태경이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저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USB와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명의로 남편이 5억을 빌렸어요. 그 돈으로 상간녀한테 카페를 차려줬고요. 카페 이름이 유라테라스예요. 잠깐만. 인감도장은? 서랍에서 없어졌어요. 인감증명서도 그쪽이 떼간 것 같아요. 김태경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에 메시지 캡처, 사진, 녹음 다 있어요. 상간녀 오빠라는 사람이 카페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고요. 어제는 그 남자가 제 차 번호를 찍어갔어요. 그 차였구나. 아까 그 검은 승합차. 네. 오늘 아침부터 따라붙은 것 같아요. 김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더니 바깥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톡 내려놨습니다. 지원아. 네. 너 진짜 잘 찾아왔어. 이거 너 혼자 끌고 가면 위험해.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는 거. 무슨 소리야? 너 학교 다닐 때 내 리포트 몇 번이나 봐줬는데. 김태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참고 있던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등을 의자에 제대로 기대고 앉았습니다. 우선 두 가지부터 정리하자. 첫째, 너 안전부터. 네. 오늘부터 너 출퇴근할 때 우리 쪽 사람이 따라붙을 거야. 티 안 나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집에도 카메라 하나 달아둬. 남편이 눈치채면요? 눈치챌 새도 없게 작은 거로 할게. 둘째, 카페. 김태경이 책상 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명예 깨끗하네. 자, 위치도 좋고 평수도 크고 권리금 받고 통째로 넘기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시세 뽑아줄게. 팔 수 있어요? 내 명의니까 네가 팔 수 있지. 남편이 운영에 관여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깔끔하고. 김태경이 펜을 들고 종이 한 귀퉁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카페 구석에서 적어둔 숫자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8살림은 받을 수 있어. 인테리어 새 거고 상권도 살아있으니까. 8.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태경이 그 미소를 보고 같이 웃었습니다. 내가 아는 프랜차이즈 대표 한 명한테 미리 다리 놔둘게. 조용히 진행되게. 감사해요, 선배. 정말로요. 감사는 다 끝나고 해. 김태경이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지원아. 네. 한 가지만 약속해.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어디 갈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경과 저는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마주 앉아 종이 위에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달력 한 장을 펼쳐놓고 김태경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카페 1주년 파티, 한 달 뒤지? 네. 두 사람이 그날 크게 한다고 했어요. 좋아. 그날을 디데이로 잡자. 그 전날까지 매각 계약 끝내고 잔금 치고 너는 안전한 데로 빠지는 거야. 파티 당일에 매수자 쪽에서 카페를 인수하러 들어가게 만들면 두 사람 얼굴이 그날 어떨지 안 봐도 그림이지. 저는 펜 끝으로 달력의 그날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선배, 응. 오빠라는 그 오동석, 횡령 증거 더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카페 매각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인간들 다 묶어서 떨굴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야. 매장 안 카운터 쪽에 어떻게든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 횡령 증거가 더 잡힐 거야. 제가 들어가긴 어려워요. 동석이 제 얼굴을 어느 정도 봤어요. 그쪽은 내가 사람을 붙일게.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며칠 드나들게 할 거야. 영수증, 매출, 식자재 입고 흐름, 사진으로 다 잡아올게. 김태경이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오갔고 그쪽에서도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태경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들어가. 선배. 왜? 제가 이걸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갚아도 돼. 너 이렇게 일어서는 거 보는 게 갚는 거야. 김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따라 제 앞에 놨습니다. 저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유리잔에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도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를 보니 검은 승합차는 더 이상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블록 뒤에서 회색 세단 한 대가 저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경이 붙여준 차였습니다. 처음으로 백미러 안의 차를 보고 안심이 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박민아는 또 외박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식탁에 앉아 가방에서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김태경이 도와줘 그날 오후에 박민환이 모르는 은행에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매각 대금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저는 통장 첫 장에 적힌 제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강지원. 작은 소리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 아래로 모든 숫자가 모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다시 넣고 식탁 위에 한 달짜리 달력을 펴놨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까지 정확히 3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0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태경의 사무실 응접실에는 짙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본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는 두툼한 계약서를 펼치며
만년필 뚜껑을 돌렸습니다. 위치도 마음에 들고 평수도 우리 쪽에서 찾던 거랑 딱 맞아요. 가격은 김 대표가 말한 그대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까다롭게 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요. 김태경이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한 대표가 저를 흘긋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강 사장님, 사장님 명의가 깔끔해서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인감도장이 묵직했습니다. 한 달 전 새로 파서 새 도장집에 넣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늘 지니고 다니던 도장이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옆에 도장을 천천히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쾅! 낮은 소리가 사무실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한 대표도 자기 도장을 옆자리에 찍었습니다. 2개의 인형이 종이 위에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권리금 포함해서 8억, 잔금은 오늘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대표의 손을 2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김태경이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깃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수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에 맞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정리 다 됐어요. 김태경이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한 대표가 알겠다는 듯 손을 한번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의자에 깊이 등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긴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김태경이 제 앞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돌려 보였습니다. 새 통장에 잔액란이 떠 있었습니다. 8억. 저도 모르게 그 숫자를 입 밖으로 읽었습니다. 대출 원금 5억을 갚고도 3억이 고스란히 남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지원아. 선배 덕분이에요. 내 명의였잖아. 네가 한 거야. 김태경이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손목에 찬 시계를 봤습니다. 박민환과 오유라가 카페에서 1주년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쓰레기 봉투 2장을 펴놓고 박민환의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명품 셔츠, 양복, 손목시계, 골프채까지 박민환의 짐을 손에 잡히는 대로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다림질을 곱게 해서 걸어놨던 파란 셔츠도 구겨서 봉투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잘 가. 저는 봉투를 묶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봉투 2자루를 현관문 밖 복도에 가지런히 내놓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제 짐을 옮기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가구 일부와 책 몇 박스, 어머니가 결혼할 때 해주신 이불 한 채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식탁 위에 종이 2장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한 장은 이혼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다른 한 장은 박민환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에 상환 독촉 안내문이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한 장 더 얹었습니다. 가게 팔았어. 빚은 다 네 거야. 인감 도용한 거 사문서 위조야. 잘 알아둬. 펜을 내려놓고 메모를 식탁 가운데로 슬쩍 밀어놨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5년을 산 집인데 정이 들었던 자리가 한 곳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꾼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휴대전화도 그 자리에서 정지시켰습니다.
새 번호로 갈아 끼운 단말기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태경이 마련해준 은신처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태경이 흘긋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네. 이상하게 너무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야. 은신처는 외곽의 조용한 빌라 단지였습니다. 짐을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 침대에 앉아 저는 새 통장을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시간 카페에서는 한창 1주년 파티가 무르익고 있을 터였습니다. 박민아는 양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지인들 사이를 돌아다닐 것이고 오유라는 명품백을 옆 의자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오랜만에 등을 펴고 누워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카페 유라테라스 앞에 큰 화물 트럭 2대가 멈춰 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 10여 명이 작업복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대표가 앞장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의 상황을 저는 김태경의 사람이 보내준 영상으로 그날 저녁에 다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민환과 오유라가 어제 파티의 여운에 빠져 카운터 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대표가 박민환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장이세요? 명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제자로 이 카페 소유권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뭐라고요? 박민환의 얼굴이 영상 속에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카페인데. 오유라가 카운터 앞으로 튀어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유라요. 오유라 씨,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그쪽 이름 있어요? 한 대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유라는 입을 한번 뻥긋했다가 그대로 다물었습니다. 강지원 씨라는 분이랑 어제 계약 다 마쳤어요. 권리금까지 다 입금됐고요. 두 분은 여기 그냥 손님이세요. 강지원? 그게 누군데? 오유라가 박민환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민환은 그 자리에 굳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습니다. 강지원이 누구냐고 오빠. 네, 마누라. 박민환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유라의 손이 박민환의 팔에서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마누라? 오유라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미친 거 아니야. 마누라 명의로 카페 차렸다고? 유라야,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 그럼 이 카페 다 그 여자 거잖아.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매장 안집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환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제 번호를 눌렀지만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박민환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오유라가 박민환의 어깨를 발로 차며 악을 썼습니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다 잘못한 거야.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그 화면을 2번 더 돌려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빌라 마룻바닥 위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새 통장을 가만히 가슴에 안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신처에서 맞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김태경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사무실에 그 인간들이 쳐들어왔어. 남편이요? 남편이랑 오유라, 오동석까지 셋 다. 로비에서 난리 났어. 직원들이 경찰 부르는 중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 다친 사람은요? 나는 괜찮아. 동석이라는 그 인간이 멱살을 잡았는데 우리 쪽 직원이 떼어놨어. 너는 절대 사무실로 오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원아, 사위가 집에 찾아왔어. 무슨 가게를 팔았다고, 우리 보고 너 어디 숨겼냐고. 엄마, 문 열어줬어. 안 열어줬어. 그래도 한참을 두드리다가 동생 학교까지 찾아갔다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지원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한 손을 짚고 다른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며칠만 더 참아줘. 다 정리할게. 너 어디 있는 거야? 위험한 데 있는 건 아니지. 안전한 데 있어. 선배가 도와주고 있어. 꼭 몸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 좌판에 앉아 계셨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에 사위라는 인간이 협박 전화를 들이밀고 있는 광경이 그려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자 곧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5번째 전화에서 저는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원 씨 되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끈적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는 박민환 사장한테 3억 빌려준 사람들이에요. 차용증에 강지원 씨 도장 찍혀 있는 거 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아유, 사모님. 도장 찍혀 있다니까요. 위조면 위조라고 신고하시고 아니면 돈 갚으시고 둘 중 하나죠. 제가 찍은 도장 아닙니다. 그건 사모님 사정이고 우리는 명의자한테 받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환이 은행이 막히자 사채까지 끌어왔다는 짐작이 가장 나쁜 모양으로 사실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곧장 김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사채업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3억이래요. 3억? 제 도장 찍힌 차용증이 있다고요. 김태경이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우선 그쪽이 위치 추적이니 뭐니 한 건 다 협박이야. 그렇게 쉽게 못 찾아. 그리고 인감 도용은 너한테 유리한 카드야. 우리가 이미 증거 다 모아놨잖아. 무서워요, 선배. 알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가족들까지 다 위험해진 것 같아요. 엄마 집에도 남편이 갔다 갔다고요. 어머님 댁에는 오늘 저녁에 사람 1명 붙일게. 동생분도 학교 끝나면 차로 모시고 가게 할 거야. 저는 식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김태경이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원아, 지금 무너지면 저 인간들이 이겨. 우리 며칠만 더 버티자. 네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창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빌라 단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빌라 동호수를 하나씩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과 어깨의 라인이 낯익었습니다. 오동석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닫고
침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김태경에게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배, 동석이 빌라 앞에 왔어요. 확실해? 네. 가로등 밑에 서 있어요. 지원아, 절대 나가지 마. 문 잠그고 그 자리에 있어. 내가 지금 사람 보낼게. 경찰도 같이 갈 거야. 네. 저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로 침실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빌라 입구에서 누가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삑삑. 틀린 번호 알림음이 2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오동석이 우리 빌라 호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만 단지에는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바깥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남자들의 짧은 고함이 한 번 들리고 누군가 도망치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로 김태경의 사람이 짧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동석은 일단 놓쳤습니다. 단지 밖으로 빠져나간 거 확인했고요. 사장님은 그대로 계세요. 저는 침실벽에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었을 때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3번으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원, 너 인연. 박민환의 목소리가 술에 잔뜩 절어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카페 판 돈 다 내놓으라고. 내 돈?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내가 차린 가게야. 누구 명의로 차렸는데. 박민환이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지원,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사기로 고소한다. 알았어? 고소해. 마음껏. 저는 차분히 받았습니다. 네가 내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거, 내 인감증명 떼서 카페 차린 거 다 증거 있어. 그거 사문서 위조야, 박민환. 너 형사처벌 받는 거야. 뭐라고? 그리고 사채? 그것도 내 도장 도용해서 빌렸지. 그것도 똑같이 위조야. 사채업자들도 그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걸. 박민환의 숨소리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강지원, 너 진짜. 전화 끊어. 다시 걸지 마. 저는 통화를 끊고 즉시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베개 옆에 내려놓고 어두운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동석이 가로등 아래 서 있던 모습, 사채업자의 끈적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도망쳐.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침실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고 그동안 모아둔 폴더를 하나씩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도용 증거, 횡령 장부, 차용증 사본, 메신저 캡처, 녹음 파일. 각각의 파일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사채업자.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서 더 이상 떨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김태경과 함께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USB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경이 옆에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진짜 들어갈 거지? 네. 더 미룰 이유 없잖아요. 저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서류철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놨습니다. 고소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제 명의로 5억 대출을 받았고요.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카페를 차려줬어요. 그리고 사채까지 제 도장으로 끌어다 썼어요. 증거 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대출 실행 내역, 그리고 남편이 직접 입으로 인정한 통화 녹음까지 있어요. 형사가 안경을 끌어올리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이거 사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다 들어가네요. 진술서 자세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려고 왔어요. 옆 책상에서는 김태경이 또 다른 형사에게 USB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카페 매니저로 일한 오동석, 사장으로 등록된 오유라의 횡령과 배임 자료입니다. 식자재 거래처와 짜고 차액을 현금으로 빼돌린 영수증 사본하고 본인들이 직접 그 얘기 나눈 녹음 파일 들어 있어요. 형사가 헤드폰을 끼고 잠깐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오동석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정식 수사 들어갑니다. 두 분 다 출국 금지 걸어둘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바깥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태경이 옆에서 가만히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사채업자들과의 약속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김태경의 변호사 친구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시내 한 카페의 깊숙한 자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두툼한 봉투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강지원 씨, 그래서요. 갚을 거예요. 안 갚을 거예요. 가운데에 앉은 남자가 다리를 꼬며 물었습니다. 안 갚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 얼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뭐요? 제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박민환이 다 가져갔고 카페 운영에 쓰였어요. 영수증, 입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다 여기 있어요. 저는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고 종이를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박민환의 계좌로 들어간 자금이 다시 카페 인테리어 업자와 오유라 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은 제 인감 도용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미 오늘 아침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검찰까지 다 갈 겁니다. 남자가 봉투 속 종이를 한 번 더 들춰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요. 그 돈 실제로 쓴 사람들한테 가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박민환, 오유라. 카페 1주년 파티 때 샴페인까지 터뜨린 그 두 사람이요. 아가씨가 머리가 좋네. 남자가 픽 웃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도 명의자에게 책임이 가요. 그건 그쪽도 알 텐데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명의자에게 책임이 가는 건 정상적인 차용일 때 얘기고요. 사문서 위조로 형사 처분 들어가면 차용증 자체 효력 다툼 들어갑니다. 그쪽도 그게 길어지면 불편하시잖아요. 시간 끌수록 본인들도 손해예요. 남자가 한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옆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지원 씨. 네. 박민환, 오유라 그쪽 식구 어디 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받을 사람한테 받습니다. 알겠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박민환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줬습니다. 강지원 씨, 박민환 씨 사문서 위조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다 인정했어요. 인감 훔친 거, 대출 받은 거, 카페 차린 거 다요. 검찰로 송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 한 통의 전화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태경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 통의 영상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골목 끝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오동석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동석이 발을 구르며 끌려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몰라. 모르는 게 나아. 김태경이 짧게 잘랐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오동석이 어떤 꼴을 당하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빌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잡혔습니다. 오유라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끄지 않고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태경이 붙여준 사람이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유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오유라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민환 오빠가 그냥 가게 차려주는 줄 알았지. 누구 명의로 한 건지 몰랐어요. 그 말 누가 믿어. 저는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내 인스타 보고 명품백 자랑하던 너잖아. 젊은 사장이라고 해시태그 달던 너잖아. 언니 제발이요. 빚쟁이들이 저까지 쫓아와요. 갈 데가 없어요. 오유라가 제 발등에 이마를 댈 듯이 엎드렸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 판결문 사본과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오유라 무릎 앞에 톡 내려놨습니다. 이거 받아가. 언니, 이게 뭐예요? 위자료 청구서 1억 5천만 원. 갚을 능력 없으면 평생 갚아. 오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언니, 저 진짜 돈 없어요. 내 알바 아니야.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네가 박민환이랑 우리 집 식탁에서 비웃을 때 내 통장에서 카페 이자가 빠져나가고 있었어. 내 도장으로 차린 가게에서 내 돈으로 산 시계 차고 있던 박민환 손, 네가 잡고 있었지. 언니, 잘 살아. 어디서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2번 돌렸습니다. 바깥에서 오유라가 한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김태경의 사람이 조용히 다가가 오유라를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안쪽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길게, 아주 길게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그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박민환이 면회 신청을 수십 번 넣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민환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김태경을 통해 가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모범수 감점도 받지 못해 형기를 그대로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채 빚 3억과 카페 인테리어, 미지급금이 박민환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박민환은 더 이상 제가 떠올릴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유라의 소식은 더 짤막했습니다. 지방 어느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빚쟁이들을 피해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동석은 그날 골목 이후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일찌감치 마무리됐습니다. 박민환이 구속된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위자료까지 제가 받는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판결문 사본 한 장을 받아든 날 저는 그것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 한 구석에 걸어뒀습니다. 누가 와서 보든 부끄럽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시내 빌딩 12층에 새로 차렸습니다. 김태경의 회사 바로 옆 호실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가 한 줄로 박혀 있었습니다. 강태 재무법률 컨설팅. 이름은 김태경이 먼저 꺼냈습니다. 강지원의 강, 김태경의 태. 어때? 괜찮네요. 괜찮긴. 좋다고 해. 김태경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빚을 떠안거나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정리해주는 일입니다. 법은 변호사가 맡고 숫자는 제가 맡습니다. 저처럼 가계부에 10원 단위까지 적어가며 살던 사람들이 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한 여자분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응접실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저 남편이 제 명의로 가게를 차렸대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 앞에 놨습니다. 이게 그냥 이혼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갚을 일도 아닙니다. 여자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칸을 그렸습니다. 제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명의자 본인이 어떤 돈을 썼고 어떤 돈을 안 썼는지 한 줄씩 정리해 봐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여자분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켠에 놓인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도 1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도장 도용당하고 명예 도둑 맞고 가게까지 차려져 있더라고요. 사장님이요? 네. 다 정리하니까 살더라고요.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여자분이 가방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척칸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사무실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니 늦은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김태경이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손님 어땠어? 또 한 사람 살리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강 사장님 점점 멋있어지는데. 김태경이 옆자리에 앉으며 컵을 건넸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태경 선배, 응, 고마워요. 작년 그날 분식집 앞에서요. 또 그 얘기야. 진짜 그날 선배 못 만났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건 운이 아니라 네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이야. 그 자리에서 도망 안 가고. 김태경이 컵을 살짝 들어 제 컵에 부딪혔습니다. 달그락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슬그머니 웃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선배 한번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내가 가도 돼? 내가 가자고 했잖아요. 김태경이 컵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지원,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어떡해요? 눈이 안 떨려. 1년 전엔 내 사무실 들어왔을 때 손이 막 떨렸거든. 그랬어요? 그랬어. 지금은 손도 목소리도 다 단단해. 저는 컵을 한 손으로 감싼 채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빌딩 아래 도로에는 퇴근하는 차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강지원. 오랫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딸로 불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간판에 적힌 글자처럼, 명함 위에 박힌 글자처럼, 통장 첫 줄에 적힌 글자처럼 그저 강지원이었습니다. 태경 선배, 응, 내 이름으로 사는 거 생각보다 더 좋네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김태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저는 컵을 입가로 가져가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박민환, 내 명의로 장난친가? 잘 치르고 있니?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컵을 한 번 더 기울였습니다. 커피가 따뜻했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비치는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김태경 옆에 가만히 앉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강지원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도장 하나 잃어버린 그 작은 사건이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난을 견디며 10원짜리 하나까지 아껴 모았던 지원에게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평생 쌓아 올린 이름과 신용까지 도둑맞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머리로 장부를 펼치고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이름이 다시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되기까지 지원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빼앗긴 것을 되찾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삶, 내가 쌓은 것을 내가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떳떳하고 단단한 행복이라는 것을 지원은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이름을 잃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지원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